쾅. 해철의 몸이 튕겨 선실 모서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민태석의 낮은 속삭임이었다. 이제 되겠지.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수영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아파트 단지. 62세의 정해철은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다. 조선소에서 쇳덩이를 녹이는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양물류 회사인 해정홀딩스를 일구어냈다. 회사 이사회 의장 자리에 있는 그를 사람들은 바다 사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 아침 오랫동안 피워오던 파이프 담배 대신 맛도 별로 없는 허브차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어깨는 왠지 모르게 작아 보였다. 아내 윤소담은 49세로 건강하고 예쁘게 사는 법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슬리퍼 소리를 살짝살짝 내며 주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남편의 눈길을 피하면서 믹서기를 돌렸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민태석이 보낸 문자 알림이 번쩍이고 있었다. 민태석은 해정홀딩스에서 돈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급이었다. 회장님 건강검진 서류, 보험 추가로 드는 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소담은 그 알림을 손등으로 밀어서 가렸다. 오늘 오후에 요트 물에 띄우는 행사 가시죠? 소담이 남편에게 물었다. 그래야지. 배는 바다에 띄워야 진짜 배가 되는 거니까. 해철은 습관처럼 바다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다.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도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남편 해철의 말투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길만큼은 꼼꼼하고 자세했다. 소담이 요즘 마시는 독소 빼는 차 병이 매일 다른 상자로 바뀌어 있다는 것도, 민태석이라는 사람이 새벽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들락날락한다는 것도, 딸 정예지가 이상하게 아버지를 피해 다닌다는 것도, 해철은 소담의 손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림이 번지는 걸 보았다. 깔끔하게 정리한 손톱, 너무 반짝반짝한 레몬 색깔 반지. 낯설었다. 식사하는 내내 대화는 마른 나무십처럼 바스러졌다. 마지막으로 소담이 웃음을 보인 건 로봇 청소기가 벽을 쿵 하고 들이받으면서 삐삐 소리를 낼 때였다. 해철은 그 소리를 듣고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을 떨쳐냈다.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쇳가루, 냄새 속에서 살아온 남자는 알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의 조용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해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수영만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며 물결을 따라 반짝였다. 저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고깃배에 올랐던 기억부터 조선소에서 불꽃을 튀기며 배를 만들던 시절, 그리고 지금 수백 척의 배를 움직이는 회사를 이끄는 자리까지. 여보, 아침 드세요. 소담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식탁에는 곡물 샐러드와 단백질 스무디가 놓여 있었다. 건강식이라고 했지만 해철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그는 원래 된장찌개에 보리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요즘 입맛이 없네. 해철이 말했다. 나이 드시니까. 그래요. 건강 챙기셔야죠. 소담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해철은 아내를 슬쩍슬쩍 관찰했다. 소담은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다. 문자가 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꺼놓은 상태였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예지는 요즘 뭐 하나? 해철이 딸 이야기를 꺼냈다. 글쎄요. 바쁜가 봐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소담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회사 일도 안 거들고 집에도 안 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아내에게 물었다. 그냥 자기 생활이 있는 거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소담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 예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해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딸과의 사이가 언제부터인가 멀어졌다. 회사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딸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예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빠를 따랐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점점 말이 없어졌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대화가 끊겼고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해철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사이는 멀어졌고 이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식사를 마치고 해철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오늘 오후 요트 행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또 바쁜 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피곤했다. 몸이 무겁고 가끔 어지러웠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검진 결과는 늘 큰 문제 없음이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나이 탓이라고 했다. 나이, 벌써 62이구나. 해철은 손등을 내려다봤다. 젊었을 때는 단단했던 손이 이제는 핏줄이 울퉁불퉁하고 주름이 깊게 팼다. 용접일하던 시절의 화상 자국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민태석 전무입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해철이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태석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였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오늘 행사 일정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태석이 서류 몇 장을 건넸다. 수고하네. 별일 없겠지? 해철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손님들도 다 확인됐습니다. 선박 점검은? 해철이 물었다. 어제 최종 점검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민태석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태석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에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빠르게 승진해서 지금은 돈을 관리하는 최고 자리까지 올라왔다. 똑똑하고 일 처리가 빠르고 사람들을 다루는 솜씨도 좋았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민태석을 대할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그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민태석이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해철이 불렀다. 민 전무. 네, 회장님.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연락하나? 해철의 질문에 민태석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회장님 건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보험이나 그런 것들이요. 민태석이 말했다. 그래? 내가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사모님께서 회장님 신경 쓰이게 하기 싫다고 하셔서요. 민태석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해철의 눈에는 그의 미간에 스치는 미세한 긴장이 보였다. 알았네. 나가보게. 해철이 손을 흔들자 민태석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자 해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다. 저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배가 오고 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바다는 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받아들였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해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다. 바다는 정직하다는 것을. 파도가 높으면 위험하고 날씨가 좋으면 안전하다. 숨기는 게 없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숨기고 속이고 가면을 쓴다. 특히 돈이 걸리면 더 그렇다. 해철은 자신이 만든 회사가 이제는 너무 커졌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작은 배 한 척으로 시작했다. 직접 운전하고 직접 짐을 날랐다. 그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보였다. 누가 열심히 하는지, 누가 게으른지, 누가 믿을 만한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몇백 명인지도 모른다. 이사회 회의에 앉으면 낯선 얼굴들이 숫자와 그래프를 설명한다. 해철은 그들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나도 이제 늙었나. 해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똑똑,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여보, 나가시기 전에 약 드세요. 소담이 들어왔다. 손에는 여러 가지 약과 물이 든 컵을 들고 있었다. 이게 다 뭔가? 해철이 약을 보며 물었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비타민이랑 오메가3랑 몸에 좋은 거예요. 소담이 웃으며 설명했다. 해철은 약을 받아서 물과 함께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요즘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이나? 건강 챙기시라고요. 회장님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담의 말에는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해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걸 눈치챘다. 당신 무슨 일 있나? 해철이 직접 물었다. 무슨 일이요? 없는데요. 소담이 재빨리 부인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걱정되는 일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그냥 행사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소담은 그렇게 말하고는 컵을 들고 나갔다. 혼자 남은 해철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뭔가가 틀어지고 있었다. 아내도, 딸도, 회사도,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큰 행사가 있는 날이다. 새로 만든 요트 청사회를 바다에 띄우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언론도 올 것이다. 회장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일단 오늘을 무사히 넘기자. 해철은 그렇게 마음먹고 정장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 오후 1시 해철은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요트 정박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부산 바다가 펼쳐졌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반짝이는 물결.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해철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침부터 느껴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몸이 말을 안 듣네. 해철은 창문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를 맡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오늘은 왠지 그렇지 않았다. 정박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손님들, 기자들, 회사 직원들, 모두들 해철을 보자 박수를 쳤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멋진 배네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해철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청사에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얀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다. 최신 기술로 만든 배였다. 회장님, 배에 오르시죠. 민태석이 다가와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 있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갑판에 올라서자 소담이 핑크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여보, 여기서 같이 찍어요. 소담이 손짓했다. 해철은 그녀 옆에 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때 저 멀리 선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몸을 숨기는 게 보였다. 예지였다.
딸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아버지를 피해 숨어 있었다. 예지야. 해철은 딸을 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곧 행사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요트의 특징을 설명했다. 해철은 짧은 인사말을 했다. 이 배가 바다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선장이 엔진을 켰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바다는 잔잔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해철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예감. 그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요트를 바다에 띄우는 행사는 정말 화려했다. 하늘 위로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바다 이의 모습을 촬영했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정해철은 새로 만든 배 청사해의 갑판 난간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러면서 배 전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처음 엔진을 돌릴 때 올라오는 아주 작은 울림, 오랫동안 배를 다뤄온 사람은 그 떨림만으로도 배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회장님,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보시죠. 민태석 재무책임자가 공손하게 제안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각자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고, 중요한 손님 몇 명이 배에 올라타 있었다. 아내 윤소담은 선명한 핑크색 코트를 바람에 날리며 팔짱을 끼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딸 정혜진은 배 안쪽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참 부드럽게 불었다. 엔진 소리도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배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속 12노트,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갑판 위의 사람들은 바람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해철은 갑판 한쪽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다. 저 멀리 다른 배들이 점처럼 보였다. 부산 앞바다는 언제나 이렇게 활기찼다. 크고 작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지. 해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처음 배에 올랐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무서웠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자꾸 넘어졌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었다. 바다는 사람을 시험한다. 견뎌내면 친구가 되어주고, 포기하면 등을 돌리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다. 덜컹. 무언가를 밟은 것처럼 배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갑판에 놓인 컵들이 쏟아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선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계기판을 확인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숫자들이 평소와 달랐다. 조금 전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선원 한 명이 말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 삐삐. 하지만 곧 꺼졌다. 선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다. 이상하네. 수치가 정상인데. 선장이 중얼거렸다. 해철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오랜 세월 배를 다뤄온 경험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선장, 배를 세워. 해철이 말했다. 아, 네, 잠시만요. 선장이 속도를 줄이려는 순간이었다. 쾅.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이 배 전체를 흔들었다. 배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난간 쪽으로 쏠렸다.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으악. 붙잡아요. 해철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갑판 난간이 그의 무릎을 세게 쳤다. 탕.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쾅! 엔진이 있는 쪽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금속 소리가 치고 올라왔다. 마치 거대한 쇳덩이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사고다. 누군가가 외쳤다. 무전기에서 선원의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왼쪽 추진기 고장났습니다. 엔진 축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선장이 황급히 엔진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배는 통제를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쿵!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던 큰 부표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갑판 위에 사람들이 쓰러졌다. 해철의 몸도 앞으로 튕겨나갔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졌다. 그의 몸이 선실 안쪽 모서리로 날아갔다. 쿵! 머리가 단단한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순간 해철의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게 깜깜해졌다. 쓰러지기 직전 해철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아내 소담의 비명이 아니었다. 귀 가까이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민태석의 목소리였다. 이제 되겠지. 그 말이 마치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해철의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되겠지라니. 무엇이 된다는 거지? 하지만 해철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의식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눈을 뜨려고 했다. 아니, 눈을 뜨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쇠로 만든 문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다. 혀도 마찬가지였다. 입안에서 혀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식은 또렷했다. 생각은 할 수 있었다. 소리도 들렸다. 냄새도 맡아졌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해철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변에서 삑삑거리는 전자기기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 아마도 심장박동을 재는 기계인 것 같았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내가 병원에 있구나.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배에서 사고가 났고 머리를 부딪혔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눈을 뜰 수 없는 거지? 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지? 공포가 밀려왔다. 숨은 들어오고 나갔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느껴졌다. 심장도 뛰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하지만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 소리, 여자의 하이힐 소리였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내 소담의 향수였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하게 뿌린 것 같았다. 여보, 소담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녀가 태철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여보, 들려요? 나예요, 소담이에요. 소담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 여기 있어. 들려. 다 들려. 해철은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대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소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니야. 나 깨어 있어. 의식 있어. 해철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그의 머릿속에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여보, 강해져야 해요. 제발,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담이 말했다. 그러고는 한동안 조용했다. 아마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소담이 손을 놓고 일어났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었다. 의사는 뭐래? 남자의 목소리. 민태석이었다. 회복 가능성이 낮대요. 뇌 손상이 심각하대요. 소담의 목소리였다. 그럼 이제 결정해야죠. 준비하자고요. 민태석이 말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너무 빨리 장례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소담이 대답했다. 장례? 장례라고? 해철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심장박동제는 기계에서 삑삑 소리가 빨라졌다. 보험사 확인은 끝났어요. 새로 가입한 특별약관 포함해서 총 18억입니다. 민태석이 말을 이었다. 18억이면 소담의 목소리에 희망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그리고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유언 대용 신탁 구조 그대로 가면 제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제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민태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 자식들이. 해철은 분노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몸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다. 엔질룸은 어떻게 됐어요? 흔적 남은 거 없죠? 소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직접 손댄 흔적은 전혀 없어요. 선박 관리하는 외주 업체 직원들한테 시켰고 이미 다 정리했어요. 민태석이 대답했다. 외주 업체? 정리했다고? 해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애썼다. 예지는요? 예지는 뭐라고 해요? 소담이 물었다. 아가씨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일만 보고 살았다면서 자기한텐 관심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민태석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 순간 해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예지의 모습. 바다에 떠있는 고무보트 위에서 두 팔을 흔들며 아빠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 그때는 세상 모든 바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예지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지고 해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예지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해철은 속으로 울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영혼이 울고 있었다. 그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결정하죠.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소담이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그때 봐요. 민태석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소담이 잠시 더 머물렀다. 그녀는 해철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소담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해철은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은 늘 일만 했잖아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았어요. 소담이 말을 이었다. 민태석은 달라요.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요. 나를 이해해줘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해철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세요. 제발. 소담은 그렇게 말하고 손을 놓고 떠났다. 병실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았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삑삑삑. 해철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지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어둠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아. 절대로. 해철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 악물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 자식들한테 갚아줄 거야. 그 생각 하나가 해철을 붙들어 주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바다에서 폭풍을 견뎌낸 것처럼, 배가 뒤집혀도 다시 일어선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밤이 깊어갔다. 병실 창문 너머로 부산 바다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해철은 그 불빛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그리고 해철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감옥 같은 몸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해철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그 다짐을 되풀이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꽃다발과 위로의 말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되면 발소리와 기계 소리만이 남았다. 조용한 복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58세의 이분자라는 이름의 병원 청소 담당 직원이었다. 분자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거친 일을 오래 해온 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사실 분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20년 전 택시 뒷좌석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을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그날 이후 분자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에 유난히 민감해졌다. 누군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다. 환자들 곁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분자는 침대 옆에 멈춰 섰다. 환자 정해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눈은 감겨 있고 몸은 꼼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자는 뭔가 다른 걸 느꼈다.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분자는 환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가늘게. 이건. 분자는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이 떠올랐다. 의학 관련 책이었는데 거기서 락드인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 환자는 모든 걸 듣고 느낀다. 분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 환자가 그런 상태인 건 아닐까?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그리고 환자의 눈에 조심스럽게 빛을 비췄다. 눈동자가 아주 살짝 반응하는 것 같았다. 회장님, 분자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저 보이세요?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안 들리시면 2번 깜빡여 보세요. 분자는 기다렸다. 심장박동 재는 기계의 소리가 살짝 빨라졌다. 그리고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한 번 떨렸다. 맙소사. 분자는 감탄사를 삼켰다. 회장님, 당신 깨어 계시는 거죠? 제 말 들리시는 거죠? 다시 한번 눈꺼풀이 떨렸다. 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좋아요. 우리 몰래 친구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자는 환자의 손을 살짝 쥐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한 여자 의사가 들어왔다. 박솔비, 혈액종양내과 의사였다. 하얀 가운 위에 편한 재킷을 걸치고 목에는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하고 있었다. 의사는 해정홀딩스라는 회사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해정홀딩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방에 소아암 병동을 지을 때였다. 솔비는 그때 의사로서 정해철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해철은 거칠어 보였지만 말은 투명했다. 계약서로 사람을 쥐고 흔들지 말고 제대로 된 치료로 아이들을 잡아야지.
그 말 한마디가 의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이후로 솔비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으로 자원해서 갔다. 그 회장님이 이렇게 되다니. 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트를 확인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 담당 직원 분자와 눈이 마주쳤다. 분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물었다. 저기, 이 환자분 말이에요. 제 생각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식이요? 솔비가 놀라서 물었다. 네. 제가 어젯밤에 청소하다가 확인해 봤는데 눈 깜빡임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청소원 분자가 설명했다. 의사 솔비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제가 2번이나 확인했어요. 질문하면 눈을 깜빡이세요. 락드인 증후군일 수도 있겠네요. 솔비가 중얼거렸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만으로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다.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솔비는 병실로 들어가 차분하게 환자를 살폈다. 다른 의사들은 자발적인 움직임 없음이라고 기록했지만 솔비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회장님, 솔비가 부드럽게 불렀다. 저는 박솔비 의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소아암 병동 만들 때요. 환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은 눈 깜빡임으로 해주세요. 1번 깜빡이면 예, 2번 깜빡이면 아니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1번. 눈꺼풀이 떨렸다. 솔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1번 눈꺼풀이 깜빡였다. 몸을 움직일 수 없나요? 1번 눈꺼풀이 깜빡였다. 지금 두려우세요? 잠시 멈춤. 그리고 1번. 솔비는 환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솔비와 분자는 병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일단 확실한 건 회장님이 의식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솔비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가요? 어젯밤에 회장님 병실에서 2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부인이랑 회사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보험금 얘기, 장례 얘기, 그리고 뭔가 정리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분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솔비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했어요. 사람들 말투를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요. 분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솔비가 물었다. 일단 회장님께 여쭤봐야죠. 진실을. 다음 날 솔비는 병실에서 환자와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다. 간호사들이 다 나가고 조용해진 순간. 회장님,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솔비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이 병실에 자주 오는 2 사람 부인 윤소담 씨와 민태석 씨를 믿지 못하시나요? 환자의 눈꺼풀이 1번 떨렸다. 예. 요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1번. 예. 그 2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세요? 1번 깜빡였다. 예 라는 뜻이었다. 솔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1번 깜빡임. 예 라는 뜻.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서둘러야 해요. 솔비는 환자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분자와 솔비는 다시 만났다. 선생님,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분자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뭔데요? 저기.
민태석이라는 사람이 자주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청사에 배 엔진 관리하는 외주 업체 창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고요? 네. 거기 가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닷물 냄새 말고 이상한 약품 냄새 같은 거요. 분자가 말했다. 제가 평생 청소일 해왔잖아요. 냄새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바다는 다 기억한답니다. 솔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 원래 겁 없어요. 솔비가 씩 웃었다. 며칠 후 솔비는 분자가 알려준 대로 움직였다. 제가 CCTV 사각지대 알아요. 야간 순찰 시간도 알고요. 분자가 귀띔해줬다. 보호자 출입증 확인하는 루트도 알아요. 제가 20해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분자의 도움으로 솔비는 밤낮으로 환자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였다. 회장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솔비가 아침마다 물었다. 눈꺼풀 한 번 깜빡임. 괜찮다는 뜻이었다. 아픈 데는 없으세요? 2번 깜빡임. 없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눈꺼풀이 한 번 깜빡였다. 믿는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분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선생님, 회장님 집에 스마트 스피커 있다는 거 아세요? 스마트 스피커요? 네. 요즘 집집마다 있잖아요. 말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아, 그거요. 그게 왜요? 그게요. 주변 대화를 녹음한대요. 클라우드에 저장된대요. 분자가 설명했다. 솔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요? 그럼 혹시. 네. 만약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면 다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누가 그 녹음을 들을 수 있죠? 계정 주인이요. 보통 비밀번호는 생일이나 기념일로 해놓거든요. 분자가 말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회장님, 따님이 있잖아요. 정예지 씨. 분자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예전에 예지 씨 손 잡고 이 병원 복도 많이 걸었어요. 어렸을 때요. 좋은 애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애라고요. 문제는 예지를 찾는 거였다. 예지는 병원에 잘 오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 왔다가도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곤 했다. 저 애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분자가 말했다.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거나요. 왜 그럴까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한테 잘하지 못했다는. 분자의 목소리는 안타까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비가 물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죠.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어느 날 저녁, 솔비와 분자는 예지를 찾아갔다. 회사로, 카페로, 마지막엔 예지가 사는 작은 원룸까지. 예지는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담당하는 박솔비 의사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이 조금 열렸다. 핏기 없는 얼굴에 예지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좁은 원룸, 정리되지 않은 책들과 옷가지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앉으세요. 예지가 의자를 권했다. 솔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지 씨, 당신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지가 놀라서 물었다. 락드인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요. 그럼 아버지가 모든 걸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거요. 예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솔비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사고는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비와 분자는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천천히 설명했다. 보험금 얘기, 민태석과 윤소담의 대화, 외주 업체 이야기. 예지는 듣는 내내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일만 하시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예지 씨, 분자가 예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깜빡임으로요. 예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한참을 운 후 예지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뭘 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지키는 걸 도와주세요. 솔비가 말했다. 예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같았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밝았다.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증거는 항상 구석에 숨어 있다. 누군가는 급하게 서둘렀고, 누군가는 자신을 너무 믿었고, 누군가는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 의사 박솔비는 병원 일을 마치고 한밤중에 해정 물류창고로 향했다. 주소는 이분자 이병원 청소 담당 직원이 알려준 것이었다. 거기 가면 선박 관리하는 외주 업체 창고가 있어요. 해민테크라는 곳이에요. 분자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다. 조심하세요. 혼자 가시는 거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원래 겁이 없거든요. 솔비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은 떨렸다. 창고 앞에 도착했다. 낡은 철제 문에 해민테크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다. 문틈 사이로 오래된 기름, 냄새가 풍겼다. 솔비는 주변을 살펴봤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아마 낮에 누군가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다. 휴, 다행이다. 솔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둑했다. 손전등을 켜자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계 부품들이 보였다. 녹슨 쇠붙이 냄새, 페인트 냄새,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 이 냄새는 뭐지? 솔비는 코를 킁킁거렸다. 일반적인 기름 냄새와는 달랐다. 더 자극적이고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선박 부품들이 쌓여 있었다. 큰 상자들 위에 추진축 베어링이라고 적혀 있었다. 추진축, 베어링. 이게 배를 움직이게 하는 부품이었지? 솔비는 의사였지만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하지만 이 부품들이 뭔가 중요한 것 같았다. 상자 하나를 자세히 살펴봤다. 봉인 스티커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상자에 적힌 날짜가 이상했다. 진수 3일 전이라고 손글씨로 고쳐져 있었다. 원래 날짜 위에 새로 쓴 것 같았다. 왜 날짜를 고쳤을까? 솔비는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금속 부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상자 바닥에 하얀 분말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었다. 이건 뭐지? 솔비는 가방에서 작은 현미경을 꺼냈다. 의사로 일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현미경이었다. 분말을 조금 떠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이건 부식제? 솔비는 숨을 멈췄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화학도 배웠다. 이 분말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약품이었다. 특히 바닷물과 만나면 금속 표면에 아주 빠르게 균열을 만드는 종류였다. 만약 이걸 배 부품에 뿌렸다면 배가 바다에 나갔을 때, 특히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낼 때 부품이 망가질 수 있었다.
그것도 갑자기.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솔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일부러 배를 고장 나게 만든 것이었다. 정해철 회장을 다치게 하려고. 솔비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상자, 날짜, 분말,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걸 찍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오나? 솔비는 황급히 불을 끄고 큰 상자 뒤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었다. 여기 정리 다 된 거 맞아?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다 치웠습니다. 흔적 없어요.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확실해? 민 전무가 완벽하게 하라고 했어. 걱정 마세요. 부식제 뿌린 베어링은 이미 바다에 버렸고 새 베어링으로 교체했어요. 누가 봐도 모를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자. 두 남자가 창고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솔비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제발, 나를 발견하지 마. 다행히 두 남자는 대충 둘러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가자. 여긴 끝났어.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솔비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휴, 살았다. 솔비는 창고를 빠져나와 차로 돌아왔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 사진들, 그리고 직접 들은 대화. 이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솔비는 핸들을 꽉 쥐고 병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솔비는 분자를 만났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증거 찾았어요. 솔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부식제예요. 금속을 녹이는 약품이죠. 누군가 이걸 배 부품에 뿌렸어요. 세상에. 분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창고에서 두 남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민태석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 사람이었군요. 분자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솔비가 말했다. 그래서 스마트 스피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문제는 스마트 스피커에 접근하는 거였다. 딸 정예지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예지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머니를 고발하는 일이었으니까. 예지 씨를 다시 만나봐야 해요. 솔비가 말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분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예지는 분자의 전화를 받고 흔쾌히 만나자고 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예지 씨, 부탁이 있어요. 솔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요? 예지가 물었다. 집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요. 거기 녹음된 파일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 스피커요? 네, 주방에 있는 거요. 혹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대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솔비가 설명했다. 예지는 잠시 생각했다. 맞아요. 엄마랑 민태석 씨가 주방에서 자주 통화했어요. 저는 방에 있어서 잘 안 들렸는데 그 대화들이 다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 예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정말로 아빠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분자가 예지의 손을 꼭 잡았다. 예지 씨, 지금은 진실이 중요해요. 당신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예지는 한참을 고민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예지는 집으로 갔다. 어머니, 윤소담은 외출 중이었다. 예지는 주방으로 가서 스마트 스피커를 바라봤다. 작고 동그란 기계. 평소에는 음악을 틀거나 날씨를 물어보는 용도로만 썼다. 이 안에 진실이 있어.
예지는 휴대폰을 꺼내 스마트 스피커 앱을 열었다. 로그인,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일이었다. 예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625점. 로그인 성공. 화면에 최근 녹음 목록이 떴다. 보험, 설계 민태석 통화. 라는 제목의 마지막 파일. 예지는 그걸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이번 특약은 회장님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능한 거예요. 네, 일주일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민태석의 목소리였다. 민 전무, 요트건은 확실하죠? 흔적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소담의 목소리였다. 예지는 주저앉았다. 걱정 마세요. 좌연 추진기만 건드렸어요. 직선으로 갈 때는 문제 없고 방향 바꿀 때 고장 나게 했어요. 낮은 남자 목소리. 아마 외주 업체 직원인 것 같았다. 예지는 어떻게 해요? 눈치챌까봐. 소담이 물었다. 그 애는 아빠한테 상처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우린 그냥 슬픈 사람처럼 보이면 돼요. 민태석이 비웃듯이 말했다. 녹음이 끝났다. 예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엄마, 어떡해. 손이 덜덜 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빠한테 화내고 외면하고. 예지는 자신이 너무 미웠다. 하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다. 이 녹음을 솔비 선생님께 전해야 했다. 예지는 파일을 자기 휴대폰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다른 녹음 파일들도 모두 확인했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보험 얘기, 돈 얘기,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대화까지. 이건 살인이야. 예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파일들을 모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예지는 솔비와 분자를 만났다. 찾았어요. 녹음 파일들요. 예지가 휴대폰을 꺼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들었다. 소담과 민태석의 목소리, 외주 업체 직원의 목소리, 보험 설계사와의 통화. 모든 게 명확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솔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죠? 예지가 물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솔비가 고개를 저었다. 네? 왜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솔비가 설명했다. 저 사람들이 도망갈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회장님이 의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방법을 알아요. 솔비는 신경과 교수님들과 상의했다. 락드인 증후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BCI라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예요. 한 교수가 설명했다. 간단한 철자판과 뇌파 측정기를 조합한 거예요. 환자가 생각만으로 글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빌릴 수 있을까요? 솔비가 물었다. 물론이죠. 환자를 위한 거라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며칠 후 장치가 도착했다. 솔비는 태철 회장의 병실에 장치를 설치했다. 머리에 뇌파 측정 센서를 붙이고 앞에 화면을 놓았다. 화면에는 글자판이 떠 있었다. 가, 다, 다, 자. 회장님, 이제 생각만으로 글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가리킬 테니 원하는 글자에서 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비가 설명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자 조금씩 글자가 선택되기 시작했다. 예, 지. 회장님이 딸 이름을 썼다. 잘하셨어요. 솔비가 환호했다. 이어서 다른 글자들이 선택됐다. 분, 자, 솔, 비,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살, 겨, 네, 게스, 다. 솔비와 분자는 눈물을 흘렸다. 네,
회장님, 꼭 살려내겠습니다. 의료진은 이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정해철 회장이 의식이 명료하다는 공식 기록이었다. 하지만 소담에게는 특별한 반응 없음이라고만 보고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예지는 민태석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다. 아버지 회사 전산망 비밀번호를 알아요. 예전에 한 번 들었거든요. 예지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민태석의 이메일함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외주 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보험, 설계사에게 보낸 상태 업데이트, 그리고 소담과 주고받은 유언 내용 신탁 변경 초안, 건강 악화 시 민태석 대리권 행사, 분홍색 형광펜이 서명란을 칠해져 있었다. 이것들도 다 저장했어요. 예지가 USB에 파일들을 복사했다. 마지막 퍼즐은 타이밍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서 큰 이사회가 있어요. 예지가 말했다. 언론도 오고 투자자들도 와요. 회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 자리래요. 완벽해요. 솔비가 말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을 바꿔 끼우고 병원에서 실시간 화상 연결을 하고 녹취를 공개하는 것. 준비 다 됐어요? 솔비가 물었다. 네. 예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분자가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월요일 아침, 민태석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봤다. 오늘만 넘기면 끝이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소담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며 슬픈 표정을 연습했다. 혹시라도 오늘 그녀는 눈물까지 짜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물쇠가 이미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덫은 이미 놓여 있었고 그들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증거가 쌓였다고 끝이 아니었다. 타이밍이 전부였다. 마지막 퍼즐은 회사 이사회였다. 다음 주 월요일 해정홀딩스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언론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그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솔비가 설명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넣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어요. 예지가 자신 있게 말했다. 회사 발표 자료는 공유 폴더에 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회사 전체 네트워크 화면에 내용이 뜨게 만들 거예요. 대단해요. 예지 씨. 이분자 청소 담당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실시간 화상 연결 준비를 했다. 병원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았어요. 솔비가 말했다. 환자의 의사 표현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했고요. 변호사도 협조했다. 공익, 제보 및 생명보호 사유로 녹취 공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전 10시 해정홀딩스 본사 대회의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증권사 분석가들이 노트북을 펼쳤다. 기자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해정홀딩스 구조조정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태석 재무책임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석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민태석입니다. 그는 유려하게 숫자와 그래프를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다. 딸깍.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민태석이 당황해서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하지만 화면은 멈춰 있었다. 그때 회의실 뒤편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
병원 병실이 나타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해철 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눈동자는 똑바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사회자가 당황했다. 기술팀, 무슨 일이야? 그때 여성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솔비 의사였다. 해정홀딩스 이사님들과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장이 술렁였다. 저는 정해철 의장님을 담당하고 있는 박솔비 의사입니다. 의장님의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금부터 의장님께서 예 아니요 신호로 진술하시겠습니다. 화면 구석에 안내문이 떴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예라는 뜻이고 2번 깜빡이면 아니요라는 뜻입니다. 솔비가 첫 질문을 던졌다. 정해철 의장님, 요트 사고가 우연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해철 회장의 눈꺼풀이 2번 떨렸다. 아니요라는 뜻이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고에 측근이 관여했습니까? 눈꺼풀이 한 번 깜빡였다. 예라는 뜻이었다. 그 측근이 재무 책임자 민태석입니까? 눈꺼풀이 한 번 깜빡였다. 예라는 뜻이었다. 민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배우자 윤소담도 알고 있었습니까? 눈꺼풀이 한 번 깜빡였다. 예.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민태석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합성이에요. 그가 소리쳤다. 프라이버시 침해고 불법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은 묻혔다. 스크린이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스마트 스피커 녹취였다. 소담과 민태석, 외주 업체 직원의 음성이 회의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좌연 추진기만 건드렸어요. 직선은 문제없고 방향 바꿀 때 고장 나게 했어요. 특약 가입은 일주일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우린 슬픈 사람처럼만 보이면 돼요.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의 대화가 빗발쳤다. 이게 진짜야? 살인 미수 아니야? 세상에. 민태석은 리모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시스템은 이미 예지가 조작해 놓은 상태였다. 합성입니다. 믿지 마세요. 민태석이 외쳤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들어왔다. 해정홀딩스 재무 책임자 민태석 씨.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태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민태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윤소담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가방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른 수사관이 소담에게 다가왔다. 윤소담 씨, 공모 혐의입니다. 병원 앞에서 하신 말씀, 녹취, 증거 모두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소담이 말을 더듬었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도 채워졌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이분자였다. 평소 입던 청소 담당 조끼를 벗고 단정한 회색 가디건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섰다. 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넸다. 분자는 원고도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회사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사람은 말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로 무너집니다. 분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분들은 자기 손으로 그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냥 바닥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기억을 하더군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어떤 기자는 눈을 떼지 못한 채
키보드에 손을 얹지 못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춰도요. 분자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앞다퉈 기사를 송고했다. 해정홀딩스 살인 미수 사건, 재무 책임자와 회장 부인 공모, 요트 사고는 치밀한 범죄였다. 민태석과 소담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한마디만요.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법원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외주 업체와의 공모 내역, 보험 특약 가입 타이밍, 선박 부품의 부식재, 스마트 스피커 녹취, 유언 내용 신탁 변경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있습니다. 검사가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정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생명은 가정사도 아니고 기업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의 가치입니다. 선고일, 법정에는 태철 회장의 병상 화면이 연결되어 있었다. 판사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읽었다. 피고 민태석,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배임 교사 징역 18년. 피고 윤소담, 공동 정범 징역 12년. 외주 업체 관계자들 각 징역 5년에서 8년. 또한 피해자와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사회공헌 기금 30억 원 출연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문틈으로 가을 빛이 들어왔다. 차갑지만 맑은 빛이었다. 분자는 조용히 두 손을 마주 쥐었다. 과장된 환호 대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사람과 시간, 바람과 쇠소리가 지켜낸 결말에 보내는 인사였다. 그날 밤 병실. 예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작은 스피커로 받아 소리를 틀었다. 파도 소리가 병원 창문을 넘어왔다. 솔비가 들어와 손을 소독하고 해철의 손을 가볍게 주물렀다. 분자는 감기약을 챙겨놓고 나가려다 돌아섰다. 회장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분자가 말했다.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다시 일하시게 만들 겁니다. 느려도 됩니다. 사는 건 원래 느린 법이니까요. 해철의 눈동자가 한 번 떨렸다. 예. 예지가 웃었다. 아빠, 바다 다시 가요. 좌현 쪽 말고 정면으로 가요. 예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스피커에서 갈매기가 울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은 때로 그 곁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참된 교육은 칼보다 느리지만 끝까지 다가오는 발걸음이었다. 누군가는 계산을 하고 누군가는 말을 함부로 하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버텼다. 그리고 결국 말과 계산과 침묵이 같은 방향으로 만나는 순간이 온다. 진실이 딱 소리 내며 맞물리는 순간 해철은 오래 걸려 눈꺼풀을 크게 떨었다. 한 번. 예. 솔비가 대답했다. 예. 예지가 따라했다. 분자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바람을 들였다. 예. 바람이 대답했다.